비빈다. 자, 다시 볼게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호흡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흡. 공기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죠?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 조직세포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ATP를 얻어내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호흡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일단 호흡에 대해서 호흡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폐포가 되는데요. 허파에 있는 꽈리꽈리되어 있는 폐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폐포에서 기체 교환을 일으키는데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 말은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은 흡기, 숨을 들이쉬겠다는 것과 호기, 숨을 내쉬겠다는 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흡기는 숨을 들이쉬겠다, 들숨이라는 이름으로, 호기는 숨을 내쉬는 날숨이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맞지만 호흡 운동에서 폐는 근육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늑골, 갈비뼈와 횡격막의 상호 운동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슴 쪽에 한번 손을 들고 숨을 들이쉰다 생각해 볼게요. 가슴뼈가 올라옵니까? 내려갑니까? 숨을 들이쉴 때 늑골은 올라오고 횡격막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횡격막이 내려간다는 것은 횡격막은 근육인데요. 횡격막이 수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들이쉰다는 것은 대기압 대비, 자 이렇게 해서 폐포를 쓰겠습니다. 대기압은 760mm Hg라고 한다면 공기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폐포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커야 들어오고 있습니까? 작아야 들어오고 있습니까? 작아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의 압력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폐포압.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으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을 들이쉴 수 있습니까?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들이쉴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내쉴 때는 폐포압이 더 높아야 공기가 나가겠죠. 언제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까? 숨을 내보낼 때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폐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부피는 최대 들으실 때 부피가 최고 컸다가 최대 내쉬면 제일 작은 이런 그림으로 폐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걸 흉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흉곽의 압력은 항상 대기압 또는 항상 폐포압보다 작습니다. 이건 흉곽압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흉곽압이 작아졌고 내쉴 때는 흉곽압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폐포의 압력은 작아지면서 흡기가 시작되고 폐포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호기가 시작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흡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호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기압과 역시 같아질 때까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호흡 운동에 대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포가 꺼리꺼리 되어 있던 것은 결국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함인데요.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의 효율을 높이는 게 좀 더 있었습니다. 앞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데요. 뭐가 있습니까?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의 효율을 높인 거. 암주권. 소장에 융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암주권 제가 말한 그 기억이 안 나갖고 암주권이라고 그리고 말했는데. 모세혈관 총단 면적이 넓어진 관계로 혈액의 흐름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물질 교환의 역시 효율이 높아진 거 쓸 수 있겠습니다. 호흡 운동 정리하시겠습니다. 2페이지 거쳤네요. 해보십시오. 문제도 풀어요. 아니, 놔두시고요. 내용 정리만 좀 하시라고요. 특히 보충자료 이런 거 좀 잘 봐주십시오.
두 페이지 걸쳐서 다 보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합차, 각 기체의 분합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물체가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확산은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들지 않아요. 즉 기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직접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체 교환은 분합차의 확산 때문에 에너지 소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미코를 움직이게 만드는 횡격막을 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호흡 운동에는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기체 교환하는 일의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분합차에 있습니다. 절대로 전체 압과는 무관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페퍼 하나 그릴게요. 페퍼 쪽에 O2 산소 분합은 하겠습니다. 100mm HG입니다. 분합의 단위는 밀리미터 HG 쓰겠습니다. 산소 분합은 페퍼 쪽은 100되고 있고요. CO2 분합은 40되고 있습니다. 요 지나가는 못의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혈액의 흐름은 이쪽으로 하죠. 그렇다면 이쪽은 폐 동맥에 좀 더 가깝겠군요. 이쪽으로 나간다면 폐 정맥 쪽으로 나가는 혈액이 되겠습니다. 폐동맥에 오는 산소 분합은 약 40 되고 있고요. CO2 분합은 46 되고 있습니다. 산소를 보니까 40이고 100이네요. 그래서 산소가 농도 높은 데서 분합이 높은 데서 분합이 낮은 대로, 농도 높은 데서 농도 낮은 대로 산소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산화탄소 어떻습니까? 근데 미묘하지만 46에 40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혈액에서 모세혈관 혈액에서 페퍼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O2 이동 방향과 산소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폐 정맥 쪽에는 산소가 100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40으로 되고 있습니다. 폐 동맥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됐습니까? 아니요.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혈액입니다. 폐 동맥 쪽 그래서 이놈은 정맥피, 정맥혈이 흐르는 그런 혈액이었다면 이제 폐 정맥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 동맥혈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심장에서 볼 때 폐동맥 쪽에서 오는 짜주는 이 부분은 누굽니까? 심장의 누굽니까? 예. 우심실 되겠죠? 다시요. 이 폐정맥이 오는 심장 부위는 어디겠습니까? 좌심방. 그렇지. 좌심방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요것을 바깥 외자 써서 외포흡이라고 이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혈액이 지나와서 주변 조직 세포를 모세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조직 세포 쪽입니다. 조직 세포 쪽의 산소 분합은 40 이하입니다. CO2 이산탄소 분합은 글자 보입니까? 얘는 46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쪽에서 왔던 동맥혈은 O2가 얼마? 100이에요. CO2는 얼마라고요? 40이에요. 산소는 100에서 40. 그래서 산소는 조직세포 쪽으로 O2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어떻습니까? 조직세포 쪽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조직세포 쪽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혈액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심방 쪽으로 들어가는 나중에 대정맥 쪽으로 합류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좌심실에서 짜줘서 대동맥 되고 있겠죠. 이해됐어요? 외호흡은 O2의 획득이라고 한다면, 즉
정맥 P가 동맥 P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안내자를 쓰는데요. 내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내호흡은 결국엔 산소의 조직세포로 넣어주는, 공급해주는 과정이 되겠죠.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내호흡이든 외호흡이든 기본적으로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서 에너지 소모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예. 왼쪽 페이지에 내호흡, 외호흡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반면 진정한 의미의 호흡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세포라는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겠습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기물, 대표적으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에다가, 포도당은 이렇게 화학식을 씁니다. 아직 여러분한테 화학식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탄소에서 수소연소, 산소연소, 이게 포도당을 나타내는 화학식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소를 붙여서 CO2 이산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개수 맞춘다면 요거 6, 6, 6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에너지가 뭘로 나옵니까 하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좀 여러분한테 좀 어렵겠습니다. ATP라 불러주는 에너지와 그리고 열 에너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이 ATP를 이용해서 근육 운동이라든지 소리를 내는 발성, 바디불처럼 빛을 낸다 하면 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고등한 정신작용, 이런 것들도 역시 ATP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해도 여기 에너지를 엄청 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물질을 수송하거나 또는 합성하는 등등 생명에 관한 모든 에너지는 ATP가 이용되겠습니다. 물론 열 에너지도 발생하는데 이건 처음에는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 일어난 장소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 화학식을 보고, 이 화학식만 보고 이게 세포호흡입니까? 아니면 생명체 바깥에서의 연소입니까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포도당에다가 산소를 부시는 과정인데요. 한 방에 열과 빛을 내면서 고온에서 빠르게 일어난다면 이건 연소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포도당에 산소 붙이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때는 열과 ATP라는 에너지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느리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세포호흡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화학 방식은 똑같지만은 알겠습니까? 그렇게 호흡과
연소와 호흡을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겠네요. 또 하나 있는데요. 분명히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는데 소량의 ATP, 여기는 다량의 ATP인데요. 포도당 하나당 32개의 ATP와 꼴랑 2개의 ATP로 구분하겠습니다. 소량의 ATP를 내는 이런 것들은 발효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때 소량의 ATP와 함께 고에너지 부산물, 포당해야 됐던 포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탄올, 알코올 발효를 한다든지 알코올을 만들면 젖산 발효, 젖산을 만든 발효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에게 유용하면 발효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이때 발효는 무산소 호흡이 되겠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세포호흡을 할 때 발효가 되겠다고요. 물론 여기는 산소를 잇는 무산소 호흡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른쪽에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양소 및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배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내신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배설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 한번 더 있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선생님, 네. 미토콘드리아가 노란색이 색깔은 뭐 그렇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림계로 뭐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색깔은 없습니다. 무색입니다. 네? 무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세포를 별도로 염색하지 않으면 거의 무색 투명해요. 세포 하나를 보시면. 투명해요? 그럼 피 없으면 몸이 투명한 거예요. 특별하게 색소가 있지 않는 한에는 대체로 무색 투명해요. 세포 하나만 본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 다 투명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들이 이제 모여서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딱 자르면 투명하고. 세포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람을 잘게 자르면 투명해요. 우리 돌도 아주 얇게 자르면서 박편을 만들면 빛이 통과될 정도로 박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읽어서 봤을 거라 보고 개념 확인 문제 188쪽인가요? 네. 188쪽부터 개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193쪽까지 스트레이트 해볼게요.